러시아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관심 있는 것은 네. 대기업이에요. 삼성 들어와라, 현대 들어와라, LG 들어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대기업들은 돈 안 되면 안 들어가죠. 네. 그럼 중국은 안 그럴 거냐? 니네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지. 얼마든지 국유기업은 공산당의 수단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핵 문제만 풀리면 네. 북한은 중국이 먹어버릴 거다. 북한을 중국이 어떻게 먹어요? 중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흡수할 거다. 아. 중국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북한 전역에 고속철 깔고 화웨이 중심에서 5G 깔고 네. 고속철도 깔고 모든 걸 다 중국식으로. 북한이 왜 한국 정부에 이렇게 냉담하는 줄 아세요? 니네 중소기업 들어오는 거 필요 없다라는 그런 푼돈.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오늘도 중국의 진짜 이야기를 통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인가 한번 우리 교수님께 여쭤봤던 게, 제가 그때 이제 접했던 뉴스로는 10년 됐는데 어디서 막 경찰차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저도 봤어요, 그거. 불태워지고 뭐 이런 예. 뉴스를 보고 예. 야,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 하면서 이제 엄청 놀랐어요, 저는. 예. 근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더니 이거 뭐 큰일 아니라고 하셔갖고 예. 한 번 더 놀랐죠, 저는. 더 놀라셨어요. 네. 아니 이런 중국 공안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공안의 차량을 이렇게 뒤집어서 불태우는 일이 어떻게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라는. 예. 흔한 일이에요. 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네. 시진핑 정부 들어서 갖고서는 학자들이 중국에서 현지 조사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보도되는 것만 갖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요. 시진핑 정부 이전까지 2010년 정도까지 현지 조사해서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추산을 하길 하루에 400건에서 500건의 시가 발생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네, 하루에. 매일 있네. 매일이 아니지. 매일 하루에 400건에서 500건. 물론 이제 그걸 갖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치면 한국은 어떠냐.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저기 검찰청 앞에 매일 계시죠. 예?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 거기 앞에 전국으로 치면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저 같은 학자는 그런 걸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 시위에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감염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그 통제가 완화되면서 네. 집회와 시위 허용해줬거든요. 네. 그 정프로님 하루에 몇 건이나 집회하고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전국적으로 예. 한 200건 가까이? 예. 1000건이요, 1000건. 매일? 예. 신고되는 게. 확실히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 인구 5천만에 하루에 1000건 시위하겠다 그러는데 중국이 하루에 400~500건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네. 인구가 14억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010년 전까지 왜냐 그때까지 이거 다 현지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학자들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루에 400~500건 중에서 있잖아요. 경찰차 뒤엎고 이러는 거 한두 건씩 있어요. 최소한. 저는 중국에서 필드워크 현지 조사하고 그럴 때요. 네네네. 직접 그런 시위를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안의 위치라는 게 혹은 뭐 공안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경찰과 저는 이게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요? 공안이 세긴 세요. 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고. 네. 따라서 동시에 바로 이제 이 책이 지금 2권으로 끝나잖아요. 네. 제 3권이 이제 지금 내년 가을에 나올 거거든요. 네. 2024년 가을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헌정체제. 그래서 노동자, 농민, 도시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싸우는가가 그 내용이 핵심 내용. 거기 보면 노동자들, 농민들, 지식인들 계속 싸워요. 투쟁해요. 그다음에 아파트 소유자들 있죠. 네. 아파트 보수 관리 이런 관리 계속 시위 벌이고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사회예요. 그래서 나는 중국 경찰차를 저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바로 경찰차 했던 게 어떤 사건이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폭죽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폭죽 못 터뜨리겠다고. 중국에서는요 명절 때 무조건 터뜨려야 되는데. 폭죽 터뜨리는 게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방사 즉 사악한 걸 막아주는. 네. 그다음에 행사. 아파트 기공식 있잖아요. 이런 행사. 그다음에 결혼식 이건데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마다 폭죽 관리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상해도 있고. 그게 뭐냐? 도시거리 도심 이제 얼마에서 몇 킬로 이내에 못 하게 돼 있어요. 폭죽 안 들어보셨죠? 전 중국에서 명절 때마다 그거 들으니까 네. 저는 뭐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전쟁 난 기관총 소리랑 거의 같아요. 다다다다 하는데 M16보다 훨씬 세요. 소리가. 예. 그 저도 막 M16 기관총을 안 써가 M16 쏴봤으니까 네. 저리 가라예요. 거의 전쟁 난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못하게 해갖고서 시위 벌여놓는데
경찰도 뒤집어 엎고 가능한 거예요. 저같이 중국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더해요. 네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청 있죠? 거기를 불질러 버리고 그래요. 농촌에서 시인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이 사는 사람은 사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보호운동 이런 걸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소송 걸라. 그러니까 공산당이 국민들한테 법을 가르쳐주고 소송해서 체제 내로 흡수하려고 하는. 네네.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위를 한다고 해서 총살 뭐 이런 건 없다는 아유, 거죠? 아닙니다. 구속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받고.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계속 1970년대 중국 쌍을 갖고 계시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접하는 중국 제한된 뉴스는 뭐 이런 걸로 보면 중국은 뭐 저 무슨 마약만 좀 팔아도 바로 뭐 공개 처형 뭐 이런 다음에 는 얘기를 그거 70년대 얘기를 70년대예요? 심각하네. 아니 그 마약 뭐 유통하고 이러면 바로 그냥 그게 아니라요. 네. 그 중국에서는 그 우리와 달리 형량이 가능한 과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 마약이랑. 너무 심각하다. 하나가 마약이고 그다음 하나 은행 터는 거 이런 거. 은행 터는 일이 뭐 자주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 마약은 그렇게 하느냐?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840년 아편전쟁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중국에서 공산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고 첫 번째 한 일 중에 하나 마약 퇴치예요. 뭐 그건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따라서 마약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격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는 다른 가중처벌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금융 문제, 현금 터는 거 포함하는 돈 위조 화폐 만들기 이런 거에서 굉장히 형량이 무서워요. 그래요. 네. 그 왜 그러냐? 국민당이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1945년에서 49년 사이에 그 국민당이 장악했던 대도시들 있죠. 북경상해는데 인플레이션이 2000% 3000% 그랬어요. 빵 한 쪼가리 살려고 그 손수레에다가 네네. 화폐 싣고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금융사명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망해봐야 배우는군요. 나라가 망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에피소드를 이렇게 알려진 건데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중국에 대한 정보가 너무 왜곡돼 있는. 맞아요. 제가 바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목 아프게. 근데 저처럼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을걸요. 그러니까 거의 현재의 중국과 인식이 거의 1, 2년 차이가 아니라 4, 50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갭이 4, 50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중국의 이야기. 특히 지난 시간에 좀 예고를 살짝 해주셨습니다만 경제 통제까지. 예. 그러니까 이 중국 국민들을 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예, 그 얘기입니다. 네. 경제 통제를 한번 좀 바라볼게요. 네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하는 건데요. 국유기업. 이거 국유기업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네. 전체 기업에서 국유기업이 자산 가치는 전체 기업의 40%. 그다음에 매출은 전체 기업의 20%. 고용은 15%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을 이끌어가는 건 사형기업이다 뭐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이 국유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 순전히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무슨 뜻이냐?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국민의 민생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유기업 없애야 돼요. 왜? 국유기업은 비효율, 그렇죠. 부패, 네. 특권 그거의 온상이잖아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경제학자들의 관점, 개혁파들의 관점, 아마 정프로님의 관점도 이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 공산당의 관점, 현 권력자들의 관점이에요. 네, 네. 이들의 관점은 뭐냐? 공산당 집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국유기업이. 여기를 공산당이 잡고 있지 않으면 권력이 위태롭다. 이 두 관점이 부딪히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유명한 중국 경제 전문가인데요. 그런 표현을 써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전면적으로 하고 금융개혁을 하면 자기가 보장한대요. 10% 20년 성장할 수 있다. 연 10%를 20년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그게 맞는지 어떤지는 둘째고 그 양반은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도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있죠. 그래 민영화라는 거예요. 민영화 다 하고 그다음에 국가 독점적인 금융 시스템 있잖아요. 네. 이것만 바꾸기만 하더라도 6, 7%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건 경제학적 관점이죠. 중국 공산당의 관점은 어떤 거예요? 그걸 내주는 순간 공산당이 권력을 잃을 수도 끝난다. 있어요. 따라서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국유기업 개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경제성장 그 자체, 국민의 생활 개선 그 자체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멍청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왜 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공산당은 중국에서는 국유 경제라고 그래요. 합쳐서 국유 경제. 경제. 그러니까 국유 기업은 국유 경제 중에 한 요소죠. 자, 그럼 국유 경제를 차지하는 게 뭐가 있느냐? 네. 국유 기업이 있죠. 네. 또 뭐가 있느냐? 토지예요, 토지. 토지는 중국에서 법적으로는 국가 거예요. 네네. 빌려주죠. 그렇죠. 네.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 네. 국유 기업 주로,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증권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국가 거예요. 네네. 이런 걸 통틀어서 국유 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에서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유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이거 때문에 공산당은 절대로 국유 경제라는 통제를 놓지 않아요. 이 국유 경제를 통제하면 네. 중국 경제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통치의 정통성 확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이제 소련 모델과 중국 모델의 차이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소련과 동유럽 모델은 신자유주의 모델이라고 그래요. 쉽게 표현해서 시장 경제와 사적 소유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해서 네. 쫄딱 망한 케이스. 결국 이건 역사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로 드러났어요. 네. 물론 실패의 개념을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인 게 그 장기라는 게 몇 년을 얘기하는 거냐. 당연- 뭐 20년 얘기하는 건 30년, 50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지금 관점이죠. 네. 이미 뭐 러시아는 1류 국가에서 지금 3류 국가로 전락하고 요게 이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소련 모델은 그걸 이제 충격요법이라고 불렀죠. 네. 중국과 베트남과 쿠바의 모델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에요. 이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모델. 이건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이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의 특징은 뭐냐? 한국을 예를 들어보세요. 네. 금융을 다 국가가 장악했죠. 왜? 그랬나요? 박정희 대통령 때 아. 모든 은행 다 국가가 다 장악하고 또 중요한 산업에 대한 분배권을 누가 가졌어요? 다 국가가 있죠. 네네네. 반도체 이런 거 80년대 다 육성했고 조선 그 전에 했고 포항제철 이런 거 네. 포항제철이라는 거는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하는 건 바보예요. 아 그걸 그때 당시 시도하는 그럼요. 건 바보죠. 그 당시에 반도체도 바보고요. 조선도 바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국가가 주도했죠. 이처럼 국가가 기간 산업도 장악하고 금융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산업 정책도 장악해서 경제 발전을 시키는 모델 이걸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죠. 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국유 경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바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하나라 변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주의 이념의 정의. 많이 묻거든요. 중국이 뭐가 사회주의야 이게. 그럴 때 공산당은 국민들한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 중국이 사회주의인가 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가 바로 국유 경제가 중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건 막스 레인지의 이건 투철한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다.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인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 경제적으로는 국유 경제가 주도하는 체제. 근데 요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 진짜 이유가 또 하나 스며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중국 제가 못 갈 수도 있어요. 뭔데? 공산당의 통치 자금이다. 통치 자금.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정부 정책이 네. 정치인들 말 안 믿어요. 그럼 뭘 보느냐? 예산 분배를 봐요. 아니 집행을 하려면 관건이 재정이잖아요. 네, 돈이 네, 뒷받침 안 되면 이거는 말잔치죠. 말로 백날 얘기해 보여요. 선진국은 어떤지 아세요? 프랑스, 영국 있잖아요. 독일 뭐 이런데 그다음에 미국 있죠. 저는 이제 정치학자니까 국제 정치를 같이 각국 정치를 보잖아요. 네. 정권 교체에도요. 정책이 거의 바뀌질 않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우리가 볼 때 무지하게 싸우는 것 같죠. 네. 엄청나게 바뀔 것 같죠.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걸 뭘 보면 하느냐.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면 금방 알잖아요. 85%가 예산이 같아요. 거의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군요. 가는 거고요. 실제로 예산 분배가 바뀌는 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영국에서 보수 정부로 유명한 건 마가렛 세처, 네네. 대처라고 하는 네. 이제 영국식 발음 영어식 내면 세처입니다. 엄청나게 보수 정부고 그 전에 이제 노동당 정부였거든요. 네. 무지하게 바뀐 것 같죠? 아니에요. 예산안 따져보면 80%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안 믿어요. 돈이 묻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공산당이 힘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려면 공산당의 예산을 봐야죠. 근데 이건 극비예요. 예산이? 예, 공산당 예산은 극비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거죠.
아니, 제가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중국의 중앙의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흔히들 말하는 전국인데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의회만 봐서는 안 된다. 제대로 보려면 지방의회도 봐야 된다. 네. 그래갖고 이제 북경, 천진, 상해, 광동 이렇게 네 지역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합쳐서 책을 3권을 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 10년은 중국 의회제도만 연구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도 이것도 충청도 사람이라 발음 못한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셨어요. 의회. 네. 의회. 그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현대의의 기능이 뭐냐면 한국 동일한데 감독이에요. 감독. 정부 감독. 입법 아니에요. 입법은 부수적이에요. 왜 부수적이라고 그러냐? 법이 너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의 90%는 정부가 발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입법으로만 보면요. 네. 의회는 통법부예요. 법 통과시키는 데예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미국 제외하고. 자, 그러면 실제로 핵심은 뭐냐? 의회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기능이에요. 감독 기능이 3가지 기능인데 하나가 인사 감독. 인사청문회 네. 아시죠? 네. 두 번째가 정책 감독. 중요한 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재정 감독. 돈줄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회도 정부 감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처음에는 그 정부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냥 진짜 한 페이지짜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그걸 제가 10년을 연구했어요. 천진의회, 상해의, 북경의, 광동성의.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 도서관에 가서 뭐 한 달씩 처박혀서 자료도 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있잖아요. 공산당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예산이 안 나오는 거 아니면 그런 저 시정부 어디 뭐 정부의 예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 예산은 다 있어요. 정부 예산이 있는데 공산당의 예산이 없다? 없어요. 아.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 물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지방 당정 간부들 그 인터뷰할 때는 국장급 이상이에요. 네. 그 이하는 저보다 몰라요. 내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국장급하고 하는데 이제 공식 인터뷰는 다 끝나고 사적으로 밥 먹으면서 슬쩍 물어봐요. 나 공산당 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 궁금한데 그거 혹시 알 수 없냐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도 아직 그거 잊지 못해요. 표정이 그냥 사색이 돼요. 어디 그런 걸 감히.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아예 모르고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선 이상에서는 그들끼리 아주 안다라는 거. 아이 공산당이 네. 당원만 9,600만 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 뭐 가서 보시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을 가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공산당 당사예요. 그다음에 공산당이 주도하는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걸 이름하여 통치자금이라고 해요. 정치학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20년 전부터 제가 갖던 의문이에요. 도대체 공산당은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고 도대체 그 예산을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 그래서 근데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대만을 봤어요. 왜? 대만이 1987년 민주화되고 이전에 그다음에 2001년에 대만이 정권 교체가 됐거든요. 네. 대만은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넘어갔잖아요. 천수이비엔.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대만도 중국하고 같은 시스템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 손문이라는 사람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당을 공산당 스타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대만을 통치하는 국민당도요. 민주화 이전에는 공산당과 같은 시스템으로 국가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만의 국민당 케이스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대만에서는요. 민주화 이전에 당 기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 기업. 당 기업? 예, 거기서 말하는 파티 컴퍼니인데 내지는 파티 엔터프라이즈. 거기서 말하는 당은 국민당이에요. 국민당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자금 관리하고 뭐 이런 회사예요? 아, 그렇죠. 아니, 자금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그냥 기업이에요? 예, 기업 똑같은 영리 사업하는. 그러면 그 당이 기업이 많았었는데 그 기업이 어느 정도냐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1980년대 GDP의 6.2%가 국민당이 관리하는 기업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GDP가 지금 1조 6천억이거든요. 네. 거기에 6%면 얼마예요? 1조 6천억 중에서 10%면 1,600억이고 네. 거기에 5% 반만 하더라도 800억 달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거를 국민당이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그게 네. 바로 국민당이 뭐 했었던 거예요? 통치자금이라는 거예요. 선거 때 그 선거 지원가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수하는 자금도 썼을 거고요. 네. 선전 홍보. 그리고 바로 그래서 2000년에 천수비엔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요. 일체 과제가 뭐였느냐. 국민당 당기업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87년에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 민주화가 시작됐거든요. 네. 당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거 워낙 사실 국가 거였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통치자금으로 대만에서 쓰였어요. 그러면 대만의 국민당이 그러면 대륙의 공산당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공산당 통치를 위해서도 바로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냐. 이건 국유기업은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는요. 당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국유기업은 있는데. 네네네. 그렇지만 이게 다 국가 예산이나 이런 데 은폐되어 있다. 그래서 왜 중국에서 왜 시진핑 총통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국유기업은 공산당 집권의 원동력이다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중에 특히 본인은 전혀 얘기 안 했지만 학자적인 제 관점에서 보면 네. 국유기업이 공산당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거다. 제가 볼 때 이거 없으면 통치 못해요. 아, 그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 네. 이걸 이제 볼 수 있으면 절대 X는 의미가 없어요. 네. 절대 X는 의미가 없고 뭐가 중요하냐. GDP 대비 몇 %냐는 게 국유경제가. 이게 이제 IMF에서 2014년에 낸 통계가 있어요. IMF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네. 거기서 30개 주요 국가를 조사했더니 금융권을 제외한 국유경제의 비중은 67%밖에 안 돼요. 중국은 금융을 제외했더니 몇 %냐. 310%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융을 제외하면 310%예요. GDP의 310%. 무슨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숫자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국유기업의 자산, 네. 땅의 자산 이런 걸 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를 그대로 하면요. 지금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그 규모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 중국의 GDP가 아직 2022년 통계는 안 나왔어요. 네. 2021년 통계가는 15조라고 그랬죠. 15조 달러. 15조에 최소 3배. 근데 이게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나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요? 국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죠. 아,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네. 공산당 예산을 얘기하는 이제 거죠. 통치자금 공산당 예산이고 예산이 알려진 게 없다라는 이건 이제 거고. 국유 기업 전체. 그렇죠. 국유 기업을 네. 포함한 토지 포함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세계에서 가장 많다 정도가 아니라 일반 다른 국가들이 7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300%가 넘는 규모예요. 즉 국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2021년 이 통계를 갖고 얘기한다라면 네. 15조 달러에 최소한 3배니까 45조 정확히 하면 50조를 달러예요. 단위가 원이 아니에요. 네네. 50조 달러를 지금 국가가 굴리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중국 자료를 갖고. 통계를 내봤더니 거기 보시면 일반 공공 수입이라는 게 국가 재정 중에서 이건 네. 세금 수입이에요. 세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부성 기금 수입이라는 게 주로 땅 임대해서 걷어들이는 수입. 세 번째가 국유자산 경영 수입이라는 게 국유기업이 이윤 중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걸 보면 재미난 통계를 뭘 보면 재밌느냐면요. 일반 공공 수입이 2015년에는 전체 77%였었어요. 그런데 5년 후인 이때는 65%로 12%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죠. 반면에 정부성 기금 즉 토지라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은 21%에서 33%로 급격히 늘어요. 네. 12%가 늘어요. 이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드디어 이제 중국이 네. 국가 자본주의에서 당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국진 민퇴, 국유 기업, 국유 경제는 나아가는데 민퇴, 민간 경제는 후퇴한다라는 표정도 네. 재정 수입 변화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네. 정부성 기금과 국유자산 경영 수입, 즉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인 중에서 35%가 국유자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는 한국은 안 해봤거든요. 네. 한국이 불가능할 거예요. 한국 예산의 재정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재정의 35%가 국유 경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네, 이 중에 상당수는 제가 볼 때 공산당 통치자금이라는 거예요.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거로 간접적으로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 그럼 왜 중요한지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가볍게 그러면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뭐냐? 인사 통제, 조직 통제, 정책 통제를 통해서 공산당이 국유기업을 확실하게 자기 거로 통제해요. 쉽게 표현하면 기존의 뭐 다른 통제들과 유사한 방식인 예, 거 유사한 아니에요? 거예요. 그걸 네. 이제 꼭 학습이 되셨네 이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중앙을 예로 들을게요. 전에 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중국의 국유기업이 엄청 많다고 하는 숫자로는 중앙이 소유하는 거는 128개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안 많아요.
네네. 128개. 그 중에서 이걸 제조업과 금융으로 분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 제조업이 96개, 금융이 27개, 나머지 5개는 무시해도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중앙위 관련, 이걸 중앙위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말은 중관지예, 중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128개에 대해서는 공산당 중앙, 즉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해요. 직접. 예, 직접. 대신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세 사람, 당석이, 네. 그 다음에 동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회장님이에요.董事长. 네, 네, 네. 그 다음에 CEO, 총경리. 요 세 사람은 바로 공산당 중앙이 임명을 하거나 비준을 해요. 그리고 대개 이 사람들은 차관급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차관으로 하다가요, 정부 장관으로 승진하기도 해요. 그러면 중앙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광동성 있죠? 네. 광동성 소유 기업 있죠? 그럼 그 광동성의 그 성 소유의 국유 기업 있죠? 요 세 사람, 즉 네. 당석이, 회장님, 그 다음에 CEO. 이 사람들 누가 행사한다고요? 광송동 공산당 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요. 따라서 국유 기업이 공산당의 뜻에 반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 실제로 보여주는 재미난 사례가 뭐였느냐면 네. 2004년 사례인데요. 중국의 이등 통신회사가 3개가 있어요. 다 국가예요. 이게 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 유니콘 모바일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네.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셋이서 이윤 극대화 추구하면서 서로 싸움만 한 거예요. 새 회사가 예, 네, 자기들끼리. 다 국유인데. 예, 야 이윤 추구니까 아예 시장에서 싸워야죠. 네네네. 점유율 높이고 이러게. 우리도 네. 싸우듯이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네. 무슨 일 했는지 알아요? 공산당 중앙이 갑자기 세 기업의 CEO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차이나텔레콤은 유니콘 가고 유니콘은 모바일로 가고. 아, 그 새 회사를 세 회사 CEO를 상호 교체해버렸어요. 그냥. 서로 바꿨다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업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그 뭐 이게 이 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사이즈예요. 수백 조짜리 기업인데 거기 다 이 사이 다 있거든요. 전혀 기업에 통보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네네네. 바꿔버렸어요. 와.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뭐 내부 비밀사항, 대외비 뭐 이런 것도 많을 텐데. 아니 공산당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 회사와 공산당이 하는 것과 그 회사와 저 회사가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하죠. 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사들도 너무 싸움 벌여갖고 CEO를 싹 교체해버렸어요. 상호 교체. 또?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네. 이런 식의 같은 업종에서 있잖아요. CEO 돌려막기 한 게 후진타오에는 최소한 1년에 1.5건이 있었고요. 시진핑 때는 최소한 1년에 3,804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 정도로 인사권을 통해서 국유기업은 완전히 공산당이 장악한다. 네.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게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네네. 거예요. 두 번째는 조직 통제. 뭔지 아시죠? 국유기업 내에 공산당 네, 조직을 네, 설립한 네, 거예요. 네. 하나는 당조, 네. 하나는 공산당 위원회. 그래갖고 방침이 뭐냐? 교차 검직과 쌍방향 진입. 요게 이제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교차 검직은 뭐냐? 기업 이사장이나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당서기를 맡아야 돼요. 이거 겸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유기업인데 사이즈가 작아갖고 회장님은 없고 그냥 사장님만 있어. 그럼 그 사장님이 당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방향 진입이라는 뭐냐면 네. 당 지도부하고 기업 지도부가 같아요. 당 지도부와 기업 지도부가 같다. 예, 내가 여기서 공산당 서기, 부서기, 기율검사위원이에요. 그럼 나는 동시에 기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사고 또 감사고 다 해야 돼요. 네네. 지도부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쌍둥이 기업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모자를 2개 쓰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재미난 게 공산당 조직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뭐 한다고요? 기업의 방침이나 인사권은 다 공산당 조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조직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결정한 걸 집행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애 장난치는 것 같죠. 저로서는 뭐 아직 여전히. 이게 바로 근데 중국이 국가 차원에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중국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 체제. 그게 공산당 영도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아직 제가 얘기 안 하는 건데 책이 아직 안 나와서 국가 헌정 체제라고 해서 네. 법에 따라 움직이는 두 가지 체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과 국가 조직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인사 문제라든지 방침은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공산당이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국가는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법원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결정을 집행하는 구조예요. 네네. 근데 사람은 같아요. 그게 기업에서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보시면 네. 이런 조직이 있는 한 국유 기업이
공산당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은 뭐 없죠. 없죠.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도 통일해요. 정책도 통제해요. 정책? 예. 기업의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위해서 집행하기 국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유기업을 동원해 버리는 거예요. 아,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놓은 게 있거든요. 네.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들어보셨죠?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남방 정책 뭐 동남아 동남아 투자라 네, 이런 네, 거, 북방 정책과 북쪽 투자해라. 네. 근데 결국 이거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실패했어요. 기업들이 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가죠. 안 가죠. 그 차이죠. 근데 중국의 1대1로는 아, 죽어도 가는군요.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1대1로가 엄청난 게요. 음. 1대1로가 2013년에 시작했는데 네. 그냥 액수로만 치면 중국 정부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조 달러가 투자돼 있어요. 2,500조. 2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6천인데 네, 네, 네. 2조 달러가 투자돼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건 광산 개발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연결성 프로젝트라고 해갖고요. 네. 뭔 연결하는 거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을요. 고속철로 연결하고요. 네. 고속도로로 연결하고요. 5G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FTA를 연결하는 망이에요. 여기에 2조 달러가 투자됐고요. 이거는 중국의 중점 사업이에요. 미국과 경쟁하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미국이 주로 한국이나 한국을 보면 아시아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게 뭐냐? 너 누가 지켜줄 거냐? 이런 거죠. 동맹. 그렇죠. 예. 반면에 중국은 뭐야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랑 먹고 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너랑은 먹고 살고 너가 좀 지켜줘 이렇게. 우리가 그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서 이게 2조 달러가 투자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나? 제가 말하는 성공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투자가 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중국판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1차 완성이 2035년이에요. 네. 앞으로 15년 정도 뒤를 한번 보세요. 무슨 판이 벌어질 것인가. 중화경제권 만들어져요. 전 세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와 네. 유럽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당연히 들어가는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1차로 보여주는 게 뭐냐. 전 세계에서 중국과 첫 번째 무역 대국들, 무역 최대국들 130개 국가가 무역이 중국이 제일 무역 파트너예요. 네, 네. 네. 한국, 일본 말할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그럼 이게 왜 가능했느냐는 한국에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주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소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러시아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관심 있는 것은 네. 대기업이에요. 삼성 들어와라, 현대 들어와라, LG 들어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대기업들은 돈 안 되면 안 들어가죠. 네. 그럼 중국은 안 그럴 거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중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80%가 다 국유기업이 진출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놓고도 니네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 돈도 있잖아요. 2조 달러의 대부분 80%가 중국 은행들이 된 거예요. 그걸 아세요 혹시? 전 세계 가장 자산 규모 가장 큰 10대 은행 중에서 1등에서 5등까지가 중국 은행이라는 거. 아, 지금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아, 예전에 일본이 옛날에 잠깐 그랬다는 얘기. 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거의 확고부동하게 그래갖고 세계 은행 1등이 공상은행 들어보셨죠? 네, 네, 2등이 건설은행, 3등이 뭐다 농업은행인가? 그다음에 5등이 중국은행인데 그 4개 은행이 있잖아요. 상위 10위권에 있는 중국은행 4개의 네. 자산 가치만 15조 달러예요. 15조 달러. 이경쯤 되겠네. 네. 이경. 그 사람들이 바로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 M&A, ODA, FTA 뭐 직접 투자 있잖아요. 대부분 주도하는 게 다 국유기업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핵 문제만 풀리면 네. 북한은 중국이 먹어버릴 거다. 북한을 중국이 어떻게 먹어요? 중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흡수할 거다. 아. 무슨 말이냐? 북한의 GDP라는 게 뭐 계산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큰 500억 의미였죠. 달러, 500억 네. 달러. 근데 벌써 1대1도 막 얼마 투자했다고요? 2조 달러 투자했죠. 2조 달러. 그러니까 중국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북한 전역에 고속철 깔고 화웨이 중심에서 5G 깔고 네. 고속철도 깔고 모든 걸 다 중국식으로. 아.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북한이 왜 한국 정부에 이렇게 냉담하는 줄 아세요? 니네 중소기업 들어오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 아. 그런 푼돈. 아, 그러면 중국 우리- 대기업들 들어오면 그러면 된다? 우리 대기업 들어오라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들어오는데 아시겠지만 북한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가죠. 네. 근데 중국은 그 북핵 문제만 풀리면 누가 있다고요? 국유기업들. 걔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도 깔아준다고 그러는데 북한에 관심도 안 보이는 게 북한이 필요한 건 고속철도예요. 근데 그 중국의 고속철도가 지금 3만 킬로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가성비고 그 비용은 있잖아요. 우리 70%도 안 들어요.
근데 성능은 더 뛰어나요. 그런 게 다 국유기업이 하는 거거든. 3만 킬로를 깔아갖고 네. 엔지니어가 지금 수십만 명 있고요. 그 노하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지금 고속철도 시장을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저 국가 주석과 총리가 일본한테 부탁했어요. 고속철 니네가 좀 깔아달라. 말을 먼저 하세요. 니네가 안 깔으면 어쩔 수 없이 중국 거 깔아야 된다. 그게 한 60조가 들어간다나 뭐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네. 이런 거로 인해서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사례가 보여주는 게 리오 틴토.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리오 틴토? 네, 유명하죠. 이거 철강석인 호주. 주식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있잖아요. 2007년에 2008년에 중국이 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국유기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리오 틴토가 있잖아요. 중국이 현재 철강석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의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BHP라는 네. 거기서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철강석을 다른 나라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중국 알미늄 공사라는 데 통해서 이거 구입하려고 했고 그때 그럼 알미늄 공사라는 데는 중국 알미늄 공사는 국유기업이거든요. 네. 국가 지시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주식 사고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호주 기업이 막아갖고 이처럼 얼마든지 국유기업은 공산당의 수단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바로 정책 통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중국 국유기업도 이처럼 인사 통제, 조직 통제, 정책 통제를 통해서 그러면 사형 기업은 아니냐?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놓은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형 기업은 소유자로서의 국가, 경영자, 인사권에 이 두 개만 빼고서 나머지 국유기업 통제랑 똑같아요. 마인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국에서는 사형 기업조차도 공산당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저렇게 통제하는데도 잘 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한 면만 보지 말고 예. 두 가지 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네. 드디어 무력 통제와 경제 통제까지 끝냈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요 마지막 문제를 이제 다음 남았죠. 시간에. 이제 우리 네. 지금까지는 객관적으로 중국이 인사 통제, 그 조직 통제, 사상 통제, 무력 통제, 경제 통제 어떻게 했나를 봤는데 네. 그러면 문제는 없는가? 음. 문제가 많으면 지속 불가능하겠죠. 지속 가능하겠는가? 네. 이걸 평가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 교수님의 판단, 교수님의 마음의 소리가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예, 갑자기 그 만화 영화 마음의 소리가 떠올라서 갑자기. 알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공산당의 통제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남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코로나가 저게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방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몇 달이 걸렸는가? 네. 언론의 자유가 없었어요. 지식인들, 의사들이 말 못하고 교수들이 말 못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앞으로 10년만 더 가면 중국의 20, 30대들이 비판의식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본인을 중국의 대변인으로 얘기해요. 중국에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 중국에 대한 하면 얘기하면 옹호를 하고 지식인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사람이 비판의식이 없어지면 사회에 문제를 시정할 수 없어요. 그럼 자정 능력이 떨어지고 그게 아편이죠. 그러니까 국가제조용 아편. 종교가 아편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아편이고요. 애국주의가 아편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네.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중국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영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쓰셨던 그 책, 중국의 통치 체제라는 이 책을 이제 기반으로 벌써 한 2달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공산당은 어떻게 인민들을 통제하고 또 조직들, 각 뭐 기업들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는가 등등을 이제 저희가 폭넓게 쭉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의 이런 통제는 지속 가능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요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잘 통제되는 것도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일부 관심 있는 분들도 야, 중국의 이런 그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이거는 뭐 오래는 못 간다. 잠깐은
좀 뭐 발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예, 제 판단도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통제 여기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벌써 저랑 앞에 9번을 공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10번째인데 지금 좀 공부하시다 보면 네. 저 친구가 무슨 얘기 하려는구나 감이 좀 오시겠죠. 저 친구는 아니고 우리 교수님.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무슨 얘기냐? 그 이제 일반인은 상관없는데 네. 좀 중국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같은 학자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되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면 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의 공산당 통제 기제를 볼 때도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두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권위주의 국가예요. 인권 유린하고 있고 네. 소수민족 탄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네.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에서 몇 남지 않은 그런 아주 거대한 국가.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중국에 대해서 싫다. 네. 거의 국민의 80%가 싫다라고 그러니까요. 이걸 표현하는 주된 이유죠. 근데 이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학자는 또 설명을 해야 될 게 우리 뭐 지문에서 얘기했지만 지난 개혁개방 4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죠. 연평균 9.4% 성장했고 그래서 GDP가 100배, 1인당 GDP가 80배 성장했어요. 네.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편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뒤에 것만 보는 거예요. 중국이 무지하게 발전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중국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만의 독특한 체제라든지 네. 이걸 갖고 변호하고 이걸 갖고 높이 평가하는 학자 중에서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편향이라고 생각해요. 뭘 봐야 되느냐. 앞에 걸 봐야지. 권위주의 국가로서의 문제. 네.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 근데 또 일부는 또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것만 강조해서 마치 중국을 저기 무슨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국가랑 동격으로 보는 거죠. 이건 또 다른 편향이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네. 동시에 양면성이 있다. 동시에 그걸 정치학적으로 표현하면 민주건설과 국가건설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한 적 한 번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민주건설, 국가건설. 국가건설. 즉 민주건설은 뭐냐?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체제. 네.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주요 결정에 직접 간접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치체제를 만드는 것. 네. 그걸 민주화라고 하고 그걸 민주건설이라고 그러죠. 네. 이건 중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국가건설은 뭐냐? 국가가 국민이 필요하는 정치적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 그거는 민주화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네네. 교육제도, 의료체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회, 복지. 인프라, 구조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거는 얼마만큼 국가 체제가 정비되느냐의 문제. 이걸 전문 용어로 국가건설이라고 부른다고 이 그랬어요. 국가건설은 상당히 많이 이뤄냈고. 이뤄냈다라는 거죠. 네. 바로 중국에서의 권위주의적 모습이 주로 부여지는 게 민주건설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고 네네. 그다음에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의 모습은 바로 국가건설이 성공을 거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다른 말로는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싱가포르는 근데 워낙 뭐 통제 가능한 좀 규모 자체가 사이즈가 작죠. 예. 도시국가이고 인구가 550만밖에 안 되고 네. 그냥 도시예요, 도시. 서울시보다 큰 도시? 작은.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싱가포르를 무시해도 좋은데 이 중국은 그렇지가 않죠. 14억의 인구.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인사 통제, 네. 조직 통제, 사상 통제 이런 것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인사 통제를 말씀드리면 네.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의 개혁 개방의 성공은 바로 당정 간부의 선발과 육성의 성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아마 쭉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막 야, 친한 애들 이렇게 꽌시로 이거는 전혀 아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격한 예. 수많은 선발 과정들이 있는 거고 이 선발 과정을 거친 사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의 감시 혹은 뭐 뭔가의 또 평가받고 평가를 받는. 감독받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네. 중국의 발전이 눈부셨던 발전이 20년이거든요. 그게 네. 이제 언제냐? 1992년에서 2012년 장쩌민 시대와 후진타오 시대인데 그때 10년이 그때 20년을 바로 중국의 가장 급격히 발전을 했던 시대인데 그때를 기술 관료의 전성 시대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 전에 또 공산당 20차 당대회 할 때 우리 정프로님도 그때 같이 얘기했었었는데 네. 이번 20차 당대회 공산당 시진핑이 집권 3기 20차 당대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 관료가 다시 대거 등장했다. 근데 바로 이 20년이 있잖아요.
기술 관료 시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술 관료라는 것이 학부에서 이공계를 나왔고 네네. 엔지니어와 전문가로서 최소한 10년 이상 활동했고 그다음에 당정 간부로 발표돼서 이제 당정 고위직으로 승진한 이런 케이스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20년 동안 중국을 건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이제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네. 시진핑 집권 1기 2기를 지나서 요번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리고 이게 중국은 성공했고 베트남은 성공했는데 소련과 동유럽은 실패한 개혁 개방이 실패한 그 원동력이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저는 이런 식의 인사평가 제도, 이런 식의 인산선배한 제도가 중국에서 지속되는 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긍정적 평가. 네. 문제는 이것이 낳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댓글은 잘 안 본다라는 표현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씩은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쓰는 말로 저 자식 친중파. 아. 근데 그런 말은 저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네. 왜? 저 자식은 입만 열면 중국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칭찬만 해도하고 문제점을 얘기 안 해. 그건 제가 문제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를 얘기할 별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네. 네. 이렇게 통제 기제를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해 놓고 네. 그 다음은 이것이 초래하는 문제 심각한 네.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인데 공산당 주도의 새로운 계급 사회가 출현했다라고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계급 사회가 예, 출현했다. 계급 사회예요. 결국은 이거는 공산주의 이념에 반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이념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추구하는 가치 이념은 뭐냐?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평등을 이뤘지만 또 다른 면에서의 불평등이 구조화됐다라는 게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계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여기에 바로 네. 삼각형을 제가 그려놨거든요. 네. 가장 맨 밑에가 국민.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보다 약간 높이 있는 특권 집단이 당원. 9,600만 명. 네. 인구의 6.7%. 이 정치 계급이죠. 네.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기존의 계급이라는 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나눠졌지만 공산당에서 새로 만들어진 계급은 정치 계급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원 6,700만 명 중에서 역시 당정 간부 즉 중국식으로는 황량 정부의 밥을 먹는 사람들. 당정 간부라고 했죠. 약 800만 명. 네. 인구의 0.57%가 그다음에 상위 계급이고요. 최상위의 바로 층은 8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영도 간부예요. 이들이 최상위층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급 피라미드가 다시 만들어졌다. 네. 80만, 800만, 9천만, 14억.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특징이 뭐냐? 자본주의에서의 계급이라는 게 주로 경제적 그렇겠죠. 측면에서 규정되는 거라면 예. 중국에서의 계급이라는 건 주로 공산당과의 관계, 즉 정치적 계급이죠. 공산당 주도의 새로운 계급 사회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인사 문제의 결과다라는 네.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학자들 인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2000년대 초에 있잖아요. 중국 사회과학원이라고 그래서 네. 중국 국가 싱크탱크예요. 가장 큰 국무원 산하에 엄청납니다. 중국 최고의 그 연구 기관인데 거기에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의 중국 사회연구소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 계층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네. 이건 진짜 오랫동안 연구해서 중국 실증 자료를 갖고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개혁 개방 이후에 즉 개혁 개방이 진행된 지 그 당시까지는 20년. 이에 중국 계층이 어떻게 분화됐는가? 그 실증적으로 분석한 건데 네. 우선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 막스 레닌주의의 계급론이 아닌 막스 베버의 계급론을 따왔어요. 그래갖고 중국의 계급을 개혁 개방 시대는 새롭게 구분해야 된다 하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거든요. 네. 첫 번째 계급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개혁 개방계. 첫 번째 조직 자원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조직 자원. 예, 그러니까 당정 간부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당정 간부의 월급은 작아도 그 사람들은 뒤에 공산당 조직이라는 힘이 있죠. 그 조직 자원. 두 번째가 경제 자원. 쉽게 표현하면 돈 얼마나 갖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뭐냐? 문화 자원. 즉 기술과 지식, 전문적인 게 얼마나 있느냐. 이 세 개에 따라서 중국의 사회 계층을 나눴어요. 10개로 나눴어요. 그렇게 나눴더니.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제가 볼 때 합리적인 거거든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조직 자원을 보유한 당정 간부가 1등이라는 거예요. 냉 상위층. 이들이 최고의 특권층이에요. 뭐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다음에 2등이 누구냐? 국유기업 경영자들. 이 국유기업 경영자들은 뭘 소유했느냐? 뭘 소유했겠어요? 우선 경제자원, 네. 그다음에 문화자원, 전문가, 경영 전문가. 그다음에 3위가 누구냐? 사형기업가. 이들은 경제자원을 소유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층 중에서 공산당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당정 간부, 영도 간부도 1, 2등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 농민의 국가인 사회주의인 중국에서 노동자 농민은 몇이냐? 노동자는 8위. 네.
그다음에 9위는 누구냐? 농민. 10위 꼴찌는 누구냐? 무직과 실업자. 그래갖고 이 책은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판매 금지가 됐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의 적나라한 속사를 너무 그대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미국 학자나 서양 학자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 개인이 연구한 게 아니라 중국 국책연구소에서 그것도 10년에 걸쳐서 통계자료 조사해서 설문조사해서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건 공산당이 지배하는 한 이런 식의 공산당 주도의 계급 사회는 깨질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특히 영도 간부와 당정 간부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중국의 민주화를 막는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중국에 2000년 넘어오면서 3자 통치연합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3자 통치연합은 뭐냐면 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정치적 상류층, 경제적 상류층, 지식 엘리트.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지식 엘리트가 똘똘 뭉쳐 있다. 이게 뭐냐? 장점인의 통치 이념 중에 하나를 뭐냐 하냐면 3개 대표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3개 대표 이론. 대표 이론? 그러니까 공산당은 3가지를 대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인민의 가장 광범위한 이익, 선진 발전, 선진 문화. 이 3가지를 대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 사형 기업가들의 입당을 공식 허용하는 이론이에요. 사형 기업가들을 왜 입당을 시켜줘야 되느냐? 공산당 가입을 왜 시켜줘야 되느냐? 그들이 바로 선진 생산력을 대변하는 세력이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형기업가 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형기업가 중에서 500인 이상의 큰 기업의 경우는 거의 70%가 공산당원이다. 그래서 경제 세력, 이거 경제 엘리트들이잖아요. 사형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정 간부. 그다음에 지식 엘리트라는 게 대학 교수, 변호사, 언론인들. 최고의 수혜자들이에요. 지금. 월급도 무지하게 올랐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래갖고 이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그다음에 지식 엘리트가 똘똘 뭉쳐지기 시작한 게 언제나 2000년대부터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노동자 농민이 아무리 저항을 해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 3자 연합이 유지되는 한요. 중국에서 노동자 농민의 시위, 요구,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한국의 경험을 비춰볼 때 있잖아요. 한국도 이 3가지가 결합돼 있었거든요. 여기서 어디가 먼저 이탈할 건지 우리 정프로님한테 맞춰보세요. 이 3가지 중에 어디가 균열이 먼저 생길까요? 3자 연합에서 균열이 생기는데 1차 균열, 2차 균열이 발생해요.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 먼저 빠지고 땡. 아니에요? 지식 엘리트가 먼저 이탈을 하게 돼요. 지식이 먼저 빠져요. 왜 빠지느냐?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이 독재 정권에 말도 못하게 하고 연구도 못하게 하고 기자들 같은 경우 뭐 쓰지를 못하게 해요. 이거는 먹고는 살만한데 이거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 대학 교수 중에서 조금씩 반체제 비판한 인사들 나오고 언론인 중에서 해직 기자들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탈하는 게 누구냐? 이 지식 엘리트가 이탈해요. 그다음에 누가 엘리트가 이탈하느냐? 도저히 준조세 뜯어도 못 사 먹겠다. 언제까지면 준조세 바쳐야 되느냐? 기업 정치 리스크란 말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최고 기업의 회장님들 주로 감옥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개인이 착폭 같은 거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뇌물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이거 경영 못 하겠다. 바꿔보자. 이게 한국에서 언제 나타나냐? 80년대 나타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3자의 통치 구조가 깨져야가 민주화가 일어나요. 근데 중국에서는 제가 볼 때 이 3개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고 있어요. 지금 똘똘이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위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인사동체. 그러니까 공산당이 다 그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90년대 후반서부터 있잖아요. 교수들 월급을 확 올려줬어요. 언론인들 이런 사람 지식을 확 올려줬어요. 불만이 싹 사라지는군요. 그거 아세요? 전두환 정부가 등장했을 때 기자들 월급을 몇 배 올려준 거, 몇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모르시죠? 전두환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한 일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방송사, 신문사들, 기자들 월급 확 올렸어요. 특혜들도 많이 줬죠. 많이 줬어요. 뭐 어디 열차표 같은 것도 그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중국만 쓴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 정권 대부분 다 쓰는 건데 그것을 중국이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지식인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기다가 더 커다란 문제가 당 간부와 공무원은 누가 뭐래도 공산당의 대리인이지 국민의 공복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는 그 공무원은 전혀 국민의 공복인데. 우리는요.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요새 너무 큰 소리 쳐갖고 폭력까지 쓰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왜? 주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거 운영하는. 당연하죠. 우리 세금 내는 사람 세금으로는. 근데 중국에서는 말로는 그래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 저기 그 중나라이라고 그래서 중국 고위층들이 사는 네. 몰려 사는 데가 있어요. 자금성 옆에. 거기에 보면 네. 마오쩌둥이 쓴 황금색 빨간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돼 있어요. 웨이런민 후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말로만.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다음에 후진타오의 정치 슬로건이 뭐였느냐면 그 인민을 근본으로 한다. 웨런 웨이브, 이런 웨이번 인민을 근본으로 한다. 근데 그거 솔직히 전 그 두 개 다 말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네. 내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인민이 근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진짜는 아닌데. 그건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발상이에요. 네네네.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번에 우리 인사 통제했을 듯이 네. 현 체제가 공산당 인사정 통제에서 가장 실현한 문제가 감독의 문제예요. 감독? 감독, 인사 감독. 아, 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예. 요걸 조금만 더 간단히 복습을 하면 있잖아요. 그 부패를 없애는 방법,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패를 없애는. 방법, 인류가 인류가 알고,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방법. 아 그래요? 예. 두 가지. 부패 없애는 거? 예. 우리 사회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행정적 방법, 네. 행정적인 방법. 이건 다른 말로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돼요. 음. 자, 행정적인 방법이 뭐냐? 투명성 높이는 거예요. 주요한 정책 결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예를 들어서 정부 입찰, 네. 정부 프로젝트 입찰 이럴 때 공개적으로. 이걸 투명성이라고 그러죠. 네. 아니 그냥 유리알처럼 만드는 거예요. 뒤에 쏙닥쏙 못하게. 그다음에 공정성의 핵심 뭐냐?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치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법이 정한 저 그대로 해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투명해지지 그렇죠. 않는 거군요. 이 행정적인 방식이 투명성 높이는 거, 공정성 높이는 거.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투명성 높이는 것 중에 재산 공개. 모든 공직자들 재산 공개 다 하고. 그죠? 아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부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권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 반부패기구.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반타모 조사국. 네. 그걸 흉내내서 만든 게 우리나라 공수처예요. 고위공직자체. 물론 지금 아주 너덜너덜하게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이런 게 행정적인 방식이에요. 이걸 쓰면 부패의 대부분이 없어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방식이 뭐냐? 가장 민주적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당제와 선거예요. 경쟁선거. 선거가 최고의 감독이에요. 아 다당제가 중요합니까? 아 중요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집권 세력이야. 네. 근데 다음 선거에 이길지 아무도 몰라. 네. 선거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제도화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권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불확실적이야. 근데 그걸 제도화시켰다는 것은 그래도 그 절차는 확실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돼. 즉 내가 집권 세력이면요. 고민하는 건 뭐냐. 내가 권력이 이룰 때 어떻게 될까. 아, 네. 탈탈 털리는 거 아닐까? 털리죠. 지금 벌써 털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민주적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반부패 정책은 뭐냐. 자유경쟁 선거. 다당제에 따른 자유경쟁 선거. 그리고 또 동시에 선거하려면 이기려면 무슨 짓인지 다 하잖아요. 네. 상대방 감시하고 폭로하고 이게 한국에서 이 남아 있잖아요. 민주화되면서 부패가 없어지고 줄은 거죠. 없어지진 않고 줄었는 게 네. 민주화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언론의 자유보장. 일반인들은 바빠서 지 먹고 사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는데 언론이 감시를 해주는 거죠. 언론의 일차 기능은 비판이에요. 네. 그다음에 시민 사회들, 사회단체들. 뭐 할 게 많네요. 뭐 두 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갖추잖아요. 네. 그러면 부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정치적, 중국은- 행정적. 예. 네. 근데 중국은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못 하는 거죠.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고. 왜? 공산당 지가 특권 세력인데 지가 자기 감독한다?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성인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 언론 자유를 하는 순간 뭐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인사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점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중국은 부패가 없어질 수 없어요. 지금 잠시 눌러놓은 거예요. 자, 요게 인사통제의 네. 맹점입니다. 네. 이건 구조적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다음으로 조직통제. 뭐 조직통제의 최대의 성과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성과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다른 말로 해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정치적 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3프로에서 경제 문제 많이 다루니까요. 네. 반도체라든지 철강, 조선, 정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치 산업. 네, 네. 장치 산업이 해외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뭐겠습니까? 아, 안정적이냐? 안정이에요. 정치 안정. 네. 리스크 없냐? 바로 그거죠. 아니 장치 산업은 기본이 투자하면 좆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삼성이 서한 반도체 네. 종잣돈 처음에 10억 달러, 100억 달러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다 뭐 등등 해야 지금 300억 달러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정권 교체되고 혼란하면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은 그 국가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안정적이냐 아니냐.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따지는 게 이윤이 남느냐 안 남느냐. 뭐 그렇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따지는 게 그렇게 남은 이윤을 내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해외 투자에. 네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경제 성장은 정치 한정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도 성과죠. 즉 조직 통제의 성과는 1차적으로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건 공산당의 관점. 네. 그러나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는 어쨌건 정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가와 중산층이 가장 공산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래의 중산층이요. 미래의 기업가인 대학생들이 네. 공산당 입당을 가장 원하는 집단 중에 하나라는 이게 이제 공산당의 자랑이에요. 시진핑 리커차 이런 공산당 지도자들이 있죠. 네. 자기 집권에 대해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게 이게 이들의 관점에서 본 성과죠.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게 있죠. 어떤 거죠? 자, 가장 처절한 문제가 점점 권력이 집중되면서 잘못하면 중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학자들 사이에는 당천하. 당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 이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혁개방이라는 게 네. 저와 같이 개혁개방 한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10번째 강의할 때까지? 한 60번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개혁개방의 내용이 뭔가? 네.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 했었는데 네. 개혁개방은 뭘 가리키느냐? 네 가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가 네. 시장화, 네. 그다음에 사유화, 음. 그다음에 개방화. 네 번째가 뭐냐면요. 분권화예요. 분권화가 뭐냐? 권한을 준 거예요. 네. 공산당이 국가한테 권한을 주고 중앙이 지방한테 권한을 주고 국가가 사회한테 권한을 주고 네네. 기업한테 권한을 주고 이 분권화거든요. 네. 그래서 개혁개방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분권화예요. 이게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천화. 그다음에 당천화를 넘어서 요새 뭐가 되느냐? 당석이 천하예요. 당석이 중앙에서는 시진핑 1인 천하라는 표현 쓰죠. 네. 지방에 가면 비슷해요. 그 비슷한 현상이 중앙에서도 지방까지 다. 이건 뭐냐? 덩시아오핑이 시작했던 개혁개방 중에서 핵심 요소인 분권화가 지금 위태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조직 통제를 강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줬던 권한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전면 정도라는 게 네네. 시진핑 정부의 슬로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누가 한다고요?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네네네. 대학 교수들 있잖아요. 시진핑 등장 이전까지 학술회의에 하면 공산당 정부 있잖아요. 정책 비판하고 그래서 같이 했어요. 국제인이랑 같이 하면. 지금은 뭐 감히 입도 뻥끗 못하는. 그다음에 지방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지방의 특성에 맞춰서 지방이 인사권 행사하고 모아서 지금 상당히 안 해요. 그래요. 그걸 전문 용어로 복지부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통을 또 쳐야 되고 네네. 감독조 또 파견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회의 활력도 떨어지고요. 기업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고 네. 개인의 활력도.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기업가들. 요거는 이제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코로나 지금 3년이라 중국을 못 가봤잖아요.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중국 경제가 계속 활력을 찾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가 안 할 때 제 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뭐 차이나 런이 있다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봐요. 네. 세 가지 기준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해외 외국인 직업 투자 FDI가 주느냐 안 드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건 뭐 바로 통계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근데 결론은 지금까지는 안 계속 늘었어요.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경제 전문 잡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특집호를 올 초에 냈었는데 거기에 보면 3년 동안에 계속 늘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플러스 성장한 데 중국밖에 없었으니까. 네네. 이 첫 번째. 제가 보는 두 번째는 뭐냐. 중국 해외 유학생이 귀국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해외 유학생이. 해외 유학생이 중국을 안 간다. 무슨 뜻이에요? 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생의 거의 70%, 80% 이상은 이공계거든요. 비즈니스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땠느냐면요. 해외 유학생이 38만 명이 나가 있었는데 80%가 들어갔어요.
아 나갔다가 다시 네. 공부하고 들어와요. 반대로 인도는 20%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 무슨 뜻이냐? 중국에서는 웬만하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네. 비즈니스 기회가 훨씬 좋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창업 열기. 네. 코로나 전에는요. 하루에 18,000건씩 창업을 했어요. 하루에. 그중에서 지금, 네. 스타터 벤처가 15,000건.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요. 이게 죽느냐 안 죽느냐. 그래서 FDI가 주느냐 안 주느냐. 해외 유학생이 중국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세 번째가 창업 열기가 이 세 가지를 보면 중국의 활력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바로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것처럼 조직 통제가 강화됨에 인해서 당 천화가 되고 당석이 천화가 돼버리면 이 세 가지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지금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통제였는데 언론 통제.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기업 통제까지도 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네네. 요게 이제 제가 볼 때 조직 통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이건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중국의 활력을 죽일 정도냐 안 죽이냐. 즉 거위를 죽일 정도냐 안 죽이냐 그거죠. 저는 현재 봐서는 네.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요. 정책 수정이 있을 거다라고 봐요. 아 이미. 공산당이 예, 이미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사상 통제에 대한 평가. 이 성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성과라는 게 뭐냐? 공산당의 단합이 유지되고 있고, 즉 당내 사상 투쟁, 논쟁, 마오쩌둥 시대는요 엄청나게 수청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시진핑 시대건 뭐 후진타오의 장점이건 있죠. 부패 문제로 숙청을 당하는 경우는 많았어도 사상 투쟁, 이론 투쟁은 80년대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후야오방, 자오지양 총석에다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사상 투쟁의 성격이 강해요. 부패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야. 서로 정치적 생각이 달라서 예, 결국은 이제 당 그 원로였던 덩시아핑이 예, 숙청한 거예요. 쫓겨난 거죠. 네네. 그리고 그건 동시에 후야오방과 자오지양이 쫓겨날 때는 학생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민주화 시가 대규모로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80년대까지는 당이 분열되어 있고 네. 사상 투쟁과 그러니까 당내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해서 엘리트 정치가 혼란스러웠는데 90년대 이후는 안 그래요. 이거는 개혁 개방의 이념이 있죠. 이거에 대한 학습, 이거에 대한 훈련 이런 걸 통해서 통일을 이뤘다라는 거. 이거는 공산당의 관점에서 볼 때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안 되면 개혁 개방은 불가능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런 그 사상 통제는 성공적인 측면도 있어요.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이 지금은 더 이상 혁명 이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더 이상 혁명 이념이 아니라요.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이념은 뭐냐? 바로 경제발전 이론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역시 끊임없이 이론을 혁신해가면서 네. 시대에 적응하는 뭐 등등 이런 것 자체를 성과라 본다라면 역시 문제가 있어요. 저도 크게 세 가지 문제인데 이것도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가치가 무시되고 있어요. 개인의 가치는 원래 좀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심화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어요. 중국의 꿈 들어보셨잖아요. 중국몽. 네. 중화 민족을 얘기하고 인민을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하지 개인의 문제. 왜 이게 중요해지느냐면요. 중국이 이미 개혁 개방 시작한 40년이 넘었잖아요. 네. 시장 경제 사유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개인주의가 만연돼 있어요. 뭐 그렇겠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네.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인간의 삶인가? 근본적으로 나는 행복한가? 사실 저 이런 경험 많아요. 중국 그 인터뷰하고 네. 중국 대학생들에게 솔직한 얘기를 가 시작하면 기업인들도 이런 얘기해요. 너무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젊은 사람들 과로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많이 죽어요. 시장 경제 40년 하면은요. 더군다나 성공이 눈앞에 보이면 이건 비일비재예요. 과로사가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지금 너무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마인이 한마디 했다가 무지하게 욕먹었어요. 내가 니네 말할 때 더 일했다 이놈들아. 그랬다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는데 네.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예요. 어떻게 사는 게. 그래서 종교의 문제도 여기에 개입되는 거거든요. 어떤 삶이 더 네. 고결한 삶이 가치 있는. 근데 중국 현재의 사상구조 속에서 이걸 허용을 안 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중화민족 최고야. 국가 최고야. 만세. 근데 집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중국에서 뭘까? 중화민족이 부흥한다고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걸까? 죽으라고 뛰어다니고 해봤는데 혹시 정프로님
조금 그런 느낌 드실 것 저요? 같은데 예, 열심히 일만 하셔갖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 이제 느끼시네. 그 이 문제. 그래서 중국에서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공식 통계가 안 잡히는데 예. 그 개신교하고 천주교 광범위하게 늘고 있어요. 중국에? 예, 종교. 어떤 학자들은 최소한 1억은 넘는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중국의 귤은 종교가 해도 괜찮아요? 종교 믿어도? 이거 중국에 대한 인식이 50년이나 지쳐지다 아니, 왜 보니까 종교는 저 인민의 뭐 그렇습니다. 아편이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헌법에 보면은요. 예. 저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다신 신앙을 비판하는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토교 계통이 많이 보는 학자는 1억 명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불교 신자, 예. 그다음에 저 온갖 토속 신앙 예.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종교랑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좀 안 맞지 않아요? 너무 안 맞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현재 중국의 통치 이념으로는 집단주의만 강조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가치는 뭔가 예. 예. 이런 걸 따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국 사회를 보여주는 가장 그 중요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종교의 확대. 근데 그게 또 음성적으로 많이 또 퍼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네네. 이건 주지를 못해요. 저는 민주주의 만능론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싸웠고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왜? 이건 내 삶의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인간다운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국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민주화 아니라면 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화 되기 전에는 네. 결코 국민이 중심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근데 민주화는 여기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도 타협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최대의 과제가 바로 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단계 최대 문제는 지식인의 질식 상태. 아 지식인들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죠. 이 지식인이 질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회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왜 코로나가 저게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방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몇 달이 걸렸는가. 네네. 언론의 자유가 없었어요. 지식인들 의사들이 말 못하고 교수들이 말 못하고 그걸 완전히 막아놔갖고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저는 우려돼요. 지금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0년만 더 가면 중국의 20, 30대들이 중국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의식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네. 비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국제대학원에서 있으면서 중국 유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그런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 있어요. 본인을 중국의 대변인으로 얘기해요. 아 중국에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 중국에 대한 하면 얘기하면 옹호를 하고. 근데 그게 학부에서는 비일비재해야.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이 같이 수업 들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댓글도 싸우잖아요. 그랬을 때 얘기하는 게 대학원생은 드문데 있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와 국가는 다르다. 너는 중국의 대변인이 아니고 공산당 대변인이 아니다. 너는 지금 대학원을 들어왔던 학자로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평가해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식인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사람의 비판의식이 없어지면 사회의 문제를 시정할 수 없어요. 그럼 자정 능력이 떨어지고. 국뽕 뭐 저 이슈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나고 또. 그게 아편이죠. 예. 그러니까 국가제조용 아편. 예. 종교가 아편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아편이고요. 애국주의가 아편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네네. 미래에 대한 발전도 없고요. 저는 우려하는 게 이러면 중국 사회가 갖고 있는 자정 능력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교수들 친구도 많아요. 언론인들도. 네네. 해외에 나와 있는 언론인들은 중국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그 정도예요. 솔직히 그렇게. 유학생들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최소한 인문사회 계열 애들은. 이 분위기에서 공부하다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들어가긴 하는데 네. 이런 문제.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미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중국과 중국이 바라보는 중국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 간극이. 소통이 안 돼요. 네네. 이건 공산당의 선전의 부메랑이에요. 중화민족 최고. 네. 그 시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걸 중국 지도부는 알고 있겠죠. 알아요. 지식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로 평가하면 중국인들은 공산당 체제에 중국에 대해서 80에서 90% 지지한다. 네. 근데 해외, 특히 선진국에서 얘기 말하는 해외는 개발도상국은 아니에요. 네. 선진국에서는 75에서 80% 싫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해외의 중국 인식과 중국 자체 인식의 괴리가 크다. 그 얘기가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진핑은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중국인의 디스코스 파워, 담론권을 확대해야 된다. 소프트 파워를 늘려야 된다.
예? 전 세계를 세뇌시킬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느낌 딱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중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자. 차이 스토리. 중국의 스토리를 갖고 얘기를 하자. 설득하자. 이 차이가 너무 심각해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작은 일 갖고 전쟁까지 갈 수 있어요. 서로 우호적이고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 이해하면 웬만한 거 갖고 싸움 안 나요. 네네네. 그러나 평상시에 서로를 이해할 생각 조금도 안 돼 있고 서로를 잡아먹으려만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상태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이 그렇죠. 큰 싸움으로 번지. 이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네. 양국 지도부들 사이에, 양국 정치애들 사이에, 양국 지식인 사이에 불신이 너무 심해요. 최대 문제가 그거예요. 특히 국민들이 불신이 심하잖아요. 네. 그럼 특히 미국 같은 민주사회, 한국 같은 이런 민주사회에서는요, 정치 지도부나 집권 정당이 중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겠죠. 낙선하니까, 네. 권력 잃으니까. 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이게 이제 사상 통제가 갖고 있는 제가 볼 때 세 가지 문제. 네. 제가 지금 살펴봤지만 이 세 가지가 다 구조적인 문제라 이건 중국도 무지하게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중국도 그 문제 인식이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사상 통제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이 뭐 바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같아요. 그래서 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예, 한국도 걱정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면 네. 저더러 그 마음의 소리를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네. 결국 이제 평가할 게 뭐냐? 네. 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중에서 네. 현 단계에서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 네. 이건 우리 관점이 아니라 중국인의 관점. 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적극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 예, 즉 중국 국민들은 네. 문제는 있지만 현 체제가 네. 그러나 성과가 있다. 그리고 이 체제가 당분간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견해가 우리 같은 학자들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중국한테 중요한 건 우리 견해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있잖아요. 중국인이 무력 통제나 강압적인 통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렇겠죠. 네. 14억 중에서 코로나 정책 비판하는 사람 이거는 너무 3년 동안 힘들으니까 갑자기 네. 튀어나오는 거죠. 일상적인 시기에서는 공권력의 매운맛을 본 사람은 극소수예요. 노동자 중에서 불법 시위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농민 시위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극소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이걸 체험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공산당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무력 통제라든지 공권력 통제는 비상시기에만 나타나는 거지 일상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인사 통제, 조직 통제, 사상 추대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네. 아주 세련되게 오랫동안 된 거기 때문에 잘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공산당 하는 일에 되게 지지 보낼 것 같기도 하고 예.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딱 바로 그 그거예요. 공산당 사람들 예, 보면. 그 느낌이에요. 예. 그럼 뭐 이런 거예요. 안 되지.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결정적으로 예. 퍼포먼스가 뛰어났다라는 게. 예.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신감. 부정할 수가. 이건 중국인이 모두 겪는 건데요. 이거 학자들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사람들이 체제에 불만을 갖는 경우는 나와 옆 사람을 비교해서가 아니래요. 현재의 나와 5년 전에 나, 10년 전에 나와 나. 근데 이거는 지금 40대나 50대 정도 되잖아요. 너무나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겠죠. 매년 예. 좋아지니까 그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공산당이 아니면 안 되는. 그걸 수치로 보여주는 게 토탈 GDP는 80배 성장했고, 네, 네. 퍼캡ita GDP는 80배, 토탈 GDP는 100배. 이거를 단순히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바꿨을 때 현재까지보다 훨씬 좋다라는 게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뭐 정권 바뀌면서 이렇게 발전해 온 스토리가 있어서 바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겠지만 여기 이제 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데 예. 다른 무언가로 바꿀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당연하죠. 네. 뿌연 거예요. 뭐 야당도 없고 지금 소위 말해서 대체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이 왜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느냐. 네. 대체 세력이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그래요. 그럼 중국은 이런 거죠. 거기다 더 나가서 시대적 상황이요. 네. 강권 통치, 스트롱맨을 원하는 시대예요. 아,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얘기 저번에 했었죠. 더 이상 지금 현재는 전 세계는요. 네. 민주주의 보편 가치 별로 안 따지. 약육강식 시대로 이미 2000년 넘으면서 바뀌기 시작했고 또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네. 중국인의 관점
봐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하고 공산당의 선전에 따르면 미국이 공산당, 중국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죠. 대결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물렁물렁한 지도자가 좋겠어요. 말 잘 들어주는 아니면 뭔가 자기의 비전이 있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고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겠어요. 시진핑이 있어야 되겠네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시대적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되냐. 대만. 저놈들이 자꾸 독립하려고 한다. 저 대만이 떨어져 나가면 옛날에 미국의 그 군 지도자가 그런 말 했어요. 대만은 지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즉 중국 견제용 기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중국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만이 독립해서 미국 편에 붙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은 남쪽 바다를 다 잃어버린다. 결국 저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막으려면 누가 필요하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네. 강력한 공산당, 강력한 지도자. 이게 전 세계의 추세예요. 전 세계. 이런 추세 속에서는 공산당 영도, 시진핑 내지는 시진핑이 아닌 또 다른 스트롱맨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정리하면 중국인들 지식인들이나 상당수와 중국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건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고 현재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라. 아주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필요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국의 공산당의 영도 체제와 공산당 통제 기제는 제가 볼 때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속마음입니다. 마음의 네. 소리입니다. 앞으로 뭐 한 세대 정도? 한 20-30년 이상은? 예. 네. 제 판단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지금과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아니 예. 또 그게 막 바뀌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다른 거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전제 있어요. 조건. 하나가 뭐냐? 네. 공산당의 업적 성과가 계속 좋아야 된다. 진짜 제 판단은 그래요. 중국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 1% 2% 성장이 있잖아요. 네. 3년만 하면 저는 공산당 영도 체제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마이너스까지 안 가더라도 네. 한 2% 정도 1, 2% 성장 3년만 하면 저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그럼 또 통계를 살짝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거 2, 3% 1, 2%라는 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에이 근데 그건 안 되는 게 안 돼요? 몸으로 느끼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공산당이 통제 조작한다.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나? 아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민심은 하늘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2, 30년 갈 거라는 전제 조건이 퍼포먼스가 좋을 때. 퍼포먼스 안 좋으면 심각하면 3년 이내로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건 학문적인 판단이에요. 제 네, 직감으로 네.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영남 교수님과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워낙 이제 뭐 큰 나라긴 합니다만 10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금 힘이 많이 좀 드셨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 뭐 우리 정프로는 충청도 사람이라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수줍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저 오해하는데요. 네. 목소리 크다고 아니에요. 이거 직업병이고요. 굉장히 수줍음 많고. 가르치셔야 되니까. 네, 직업병 이런 거지. 그 수줍음 많고 또 그다음에 학자로서 네. 사실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100인데 70 이상을 얘기할까 봐. 학자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네네네. 마오쩌둥이 했던 말을 좀 비틀어서 저희들은 그런 근거로 삼아요. 조사 없이 발언 없고 근거 없이 주장 없다. 조사 없이 발언 없고 근거 없이 주장 없다. 근거 없이 주장 없다. 네. 그리고 저는 이야기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러는데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론은 잘했다. 나오길 정말 잘했다. 보람 있으셨습니까? 보람이 많았습니다. 아, 우선 첫째 보람은 네. 우리 시청자들이 보내준 반응 네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네. 그 직접 저한테 뭐 이메일도 하신 분이 있었고요.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저 어제 제가 이메일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동료 교수인데 저 모르는 교수거든요. 네. 저한테 이메일을 하시면서 그래요. 관악산 일요일 날 아침에 올라갈 때마다 3%를 듣는데요. 네. 그러다 제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감사하다. 네.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하나 좀 업데이트할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잘못된 내용을 예. 얘기하셨습니까? 서울대학교 어린이집이 미달 사택 안 난다. 10년 10년 전에는 1, 2년씩 기다렸는데 요새는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여학생들도 안 낳고 젊은 직원들도 결혼을 안 해갖고 네.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은 자리가 남는데요? 예, 지원하면 바로 된다.
따라서 그건 업데이트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중국 공산당원 네. 51년차 공산당원이라고 중국의 명문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거든요. 와, 51년째. 예, 51년차 공산당원인데 76세 먹은 어르신인데 와. 몇 군데를 통해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와. 당신 꼭 보고 싶다. 그래요? 제가 뭐 마다할 이유 없죠. 그냥 오시라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밥을 사드리고 네네.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시정사항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공산당 51년 차인데 당원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제 얘기가 네. 틀린 거 아니냐 그래요. 아, 그래, 네, 그랬죠. 당신 얘기 맞다. 음. 왜냐하면요, 공산당은요, 우리가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듯이 네. 전국 통일된 당원증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럼 어떤 당원증이냐? 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공산당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당원증. 아, 각 조직별로? 예,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당신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뭐 이런 얘기 가면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한 10가지 이상을 갖고 논쟁 아닌 논쟁도 벌이고. 근데 이제 역시 제가 느꼈던 전형적인 공산당 지식인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안 찾아오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도 2시간 반 동안 그런 자부심이 경험. 굉장히 또 크죠. 예,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대해서 당신처럼 공산당에서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 없다. 자기도 많이 배운다. 뭐 등등. 네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뭐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날 아침이면 네. 뭐 제 강의 기다리는 이런 분들도 많고요. 아, 많으세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용기를 내길 잘했다. 그래서 대단한 그 보람도 느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마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지만 네. 기회가 되면 네. 이런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아. 대신 전 뭐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네. 체계화된 연구하신 거. 연구해서 학문으로 이미 수립된 이런 건 많이 있으니까 네. 기회가 되면 더 한번 하자.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께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동시에 이제 부탁의 말씀 네. 이제 3가지인데요. 첫째, 이번 기회를 해서 네.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중국 얘기가 많은데 우리 3프로 보자. 아,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많아요. 네.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네. 우리 중국 공부를 중국은 이제 무시해서 안 돼요. 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 30년은요 계속 갈 겁니다. 현재의 중국과 10년 전의 중국이 다르듯이요. 네, 네. 현재의 중국과 10년 후의 중국은 정말 달라요. 20년 후의 중국은 어떻겠어요? 뭐 싫어하셔도 좋고요. 비판하셔도 좋아요. 전제 조건은 뭐냐? 알고서 해야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하고 이제 우리 정프로님과 같이 했던 우리 프로그램이 10개 이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네, 네. 한 번 보고 2번 보고 계속 공부해 주시길 바란다는 아유, 거. 고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일본 침몰이니 중국 분열 이런 걸로 제목 달면 엄청 또 사람들이 많이 근데 보니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네. 아닐 확률이 더 크니까 네, 네, 네. 중국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3%와 함께.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제 아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이 강의만 듣어서는 안 되죠. 음. 제가 지금 강의는 맛보기잖아요. 네. 제 책을 갖고 같이 책을 보시죠. 보셔야죠. 제 아들놈도 지금 네. 강의 들으면서 그 파트를 읽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아드님도 책 샀습니다. 산 게 아니라 상관 제가 아닌가요? 줬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진짜 권하고 싶은 거예요. 20대, 30대 젊은이들 네, 네. 강의도 들으시면서요. 맞습니다. 강의에 해당되는 책 파트를 같이 읽어주시면서 그러면 왜 중요하냐? 바로 책 읽는 건 자기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뒤집어 볼 수 있는. 그 두 번째 부탁은 아. 강의도 듣고 두 번째 관련된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요까지 하시면 있잖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베스트입니까? 일반인 아마추어 중에서는 거의 네. 중국 전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난 진짜 중국 전문가 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 이래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저희 오세요. 저한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말씀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으로 드립니다. 네. 저희 국제대학원에 지원해 주시면 2년 3년 공부하시면 중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 동남아시아 전문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아니, 뭐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제가 보장합니다. 뜨거운 마음과 기본 실력만 돼 있으면. 아, 진짜요? 네. 뜨거운 마음과 기본 실력만 돼 있으면 기본 저 실력. 국제대학원 부원장이니까요. 제가 네. 보장할 테니까 저희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한자 어느 정도 몇 2급 돼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 지역하고 중국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영어는 당연히 잘하셔야 되고요.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중국과 한번 맞짱 뜨고 싶다. 네. 일본과 맞짱 뜨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오아지시면 아주 제대로 된 전문가. 수업이 중국어로 됩니까?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수업은 영어예요? 예. 그래도 다 합니다. 우리 군입 학생들 있잖아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중국어 한마디 못했던 친구들 와갖고 훌륭하게 졸업하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런 훌륭한 우리 50대 시청자들 많으신데 자제들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제 보내주시면 혹시 지금 아드님 결혼시키려고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 사적 이용 안 됩니다. 사적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3가지 부탁입니다. 첫째, 네. 3프로 TV를 통해서 중국 공부하자. 정확한 정보를 좀 보시고. 두 번째,
그거 하시면서 책을 책도 보셔야 같이 그 챕터를 보자. 네. 세 번째, 그거로 만족 못한다. 나는 제대로 된 지역 전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오시라. 전공 상관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국제통상, 국제는 다 오셔도 다 좋습니다. 전문가로 키워드립니다. 세 아이고.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네. 시청자들의 열화 같은 성화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마지막 멘트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 보면 아마 서울대 국제대학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조영남 교수님의 중국통 정말 이 10시간짜리 이거는 이제 딱 묶어갖고 어디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걸로 맞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 앞으로 교재 무지하게 쓸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조영남 교수님 이제 잠시 쉬시고 다음 기회에 또 아주 좋은 컨텐츠로 다시 저희가 또 모실 테니까요. 우리 조영남 교수님과 함께 그때도 재밌는 중국 이야기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 관악산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남의 중국통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